어머님,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 새벽부터 6시간 걸려서 기차 타고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고 오느라 정신없어서 밥대를 놓쳤네. 마침 시간도 저녁 되니 같이 식사라도 하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밥을 차려 먹어요? 며느리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찬장을 열었고 꺼낸 것은 라면 봉지였습니다. 어머님 라면 괜찮죠? 그래도 어머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끓여드릴게요. 너희는 맨날 이렇게 먹니? 아니요, 밖에서 사 먹기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어요. 보통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에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라고 해요. 안 그러면 저한테 혼나거든요. 그래도 너는 전업주부인데 집에서 밥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꼰대 같은 말씀이세요? 전업주부는 무조건 밥 차려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내가 맞벌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을 안 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밖에서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잖아. 적어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주는 게 예의야. 어머니, 제가 어머님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있으면서 쉬는 게 안 입고 와서 괜히 시비 거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 시집살이에요. 라디오나 사연에 올리면 어머님 편 들어줄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이명옥 할머님이십니다. 서울에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딴 섬마을에서 홀로 살고 계신 임씨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아들 석호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헌신적인 어머니셨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씨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섬에서 나는 해산물도 팔고 텃밭도 가꾸며 아들 뒷바라지를 해냈습니다. 석호야, 엄마가 있잖아. 공부만 열심히 하렴.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최고의 효도야. 아들 석호는 어릴 적부터 참 착하고 총명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불평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했죠.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는 날이면 임씨 할머니는 꼭 따뜻한 북어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다 컸는데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밥이 사람을 살린다. 밥심으로 공부해야지. 어디 굶고 공부가 되니? 그렇게 2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7급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거였죠. 그날 밤 바닷바람이 부는 집에서 소박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엄마 고생 그만하셔도 돼요. 됐어. 넌 내 앞길만 잘 가면 돼. 힘들 때마다 밥 한 끼만 챙겨 먹고 다니면 돼.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전화를 했죠. 엄마, 잘 지내시죠? 진짜 서울엔 맛있는 게 많은데 엄마 음식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 주말에 장거리 보내줄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 컸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들 석호의 결혼 소식이었죠. 엄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 축하해 우리 아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이름은 아영이고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는데 싹싹해서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참 따라다녔어요. 아영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조용조용 말하는 모습이 단아해 보였죠. 그렇게 대화가 오가던 와중 며느리는 갑자기 지금 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 결혼하면 가정에만 충실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이 잘 안 맞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석호 씨 옆에서 내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임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뜻을 존중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고단할 수도 있지. 물론 집안일도 만만치 않지만 임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살림을 잘 챙긴다면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임씨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저도 이런 건 배워야겠어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임씨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라면 내 아들도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장은 며느리가 살림에 서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했지만 아들의 연락도 뜸해지고 문자를 해도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석호야, 요즘 바쁘니?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네. 아, 엄마. 죄송해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그것도 그렇고 집에서도 할 일이 많아서요. 임씨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가득했거든요. 집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니? 아, 그게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영이가 살림이 서툴러서 아직까지는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전업주부면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둘이 사는 집이라 집안일이 많지도 않을 텐데. 너 설마 퇴근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지? 전화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쉴 틈이 없네요. 아들의 한숨 소리를 들은 임씨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임씨 할머니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임씨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아들의 말만 듣고 이를 간섭하면 젊은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 말을 아끼고 있었죠. 그때 임씨 할머니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임씨 할머니는 몸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단단한 멍울이 만져진 거였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멍울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읍내에 있는 작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제대로 된 검진이 어려웠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의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의 말에 임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큰 병원이라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혼자서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호야,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게 엄마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요? 어디 편찮으세요? 왼쪽 가슴에 좀 이상한 게 만져져서 여기선 검사를 제대로 못한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러면 서울로 올라오세요. 병원도 제가 예약해 둘게요.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병원 가는 김에 내 얼굴도 좀 보고 가야지. 그때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병원 검사요? 섬에는 큰 병원도 없나 봐요. 그럼 오시긴 해야겠네요. 며느리의 반응은 불만인 듯한 말투였지만 며느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전날 밤 임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을 하니 작은 기대가 생겼죠. 가면 아들 얼굴도 보고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가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주지 않을까. 주말이 되어 임씨 할머니는 서울로 가는 배를 타러 가기 전에 가방에는 입원할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옷가지를 챙겼고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챙겼습니다. 임씨 할머니가 사는 섬에서부터 서울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또 기차까지 좋게 6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죠.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임씨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병을 이렇게 늦게서야 알다니 내가 너무 무심했나. 서울의 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잔뜩 긴장한 채 접수를 했죠. 아들 석호가 함께 오고 싶어 했지만 중요한 업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끝나고 꼭 전화 주세요. 오늘 야근이긴 하지만 퇴근하면 바로 쏜살같이 갈게요. 그래, 일 보렴.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꼼꼼히 진찰을 했습니다. 이명옥님, 진찰해보니 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 암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큰 이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는 잠시 차트를 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분들 집에서 머무시는 게 어떨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온 김에 아들 며느리 얼굴 정도만 보고 검사 결과만 바로 나오면 다시 섬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는 며칠 동안 아들 집에서 머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검사 끝났어, 석호야. 엄마,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이제 내 집으로 가는 길이야. 네, 저녁에 봬요. 조심히 오세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임씨 할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아들 집 앞에서 임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아들이 보내준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띠링. 문을 열자마자 임씨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현관에는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한 발짝 내딛자 긴 머리카락과 먼지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게 뭐지? 거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먹고 치우지 않은 듯한 배달 음식 용기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널려 있었고 비닐봉지들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세탁기였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있었는데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빨래를 넣어두고 돌리지 않은 모양이었죠.
아니 집안꼴이 도대체. 신혼집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임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는데 방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잠이 덜 깬 듯한 얼굴로 며느리는 하품을 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근데 갑자기 오셔서 좀 당황했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좀 치워놨을 텐데요. 임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어제 전화로 분명히 자신이 온다고 얘기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 아영아. 근데 집안꼴이 이게 뭐야? 많이 바빴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피곤해서요. 이제 막 집안일 좀 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딱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렇구나. 임씨 할머니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며느리의 말을 들은 임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치우려 했다고. 그때 임씨 할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병원 검사 때문에 전날부터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던 터라 배가 매우 고픈 상태였죠. 어머님,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 급히 병원 다녀오느라 피곤해서 밥대를 놓쳤네. 마침 시간도 저녁 시간이니까 같이 저녁 먹자. 어머님, 꼭 집에서 드셔야겠어요? 밖에서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에 임씨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하루 종일 검사받고 피곤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병원 다녀오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희 먹는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차려주면 좋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밥을 차려 먹어요? 에휴, 며느리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찬장을 열었습니다. 부스럭. 꺼낸 것은 라면 봉지였습니다. 그거 설마 라면이니? 네. 그래도 어머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끓여드릴게요. 당당한 목소리로 물을 올리는 며느리를 보며 임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는 맨날 이렇게 먹니? 아니요, 밖에서 사 먹기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어요. 보통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에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라고 해요. 안 그러면 저한테 혼나거든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웃으며 라면 면을 뜯어 넣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전업주부인데 집에서 밥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임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꼰대 같은 말씀이세요? 전업주부는 무조건 밥 차려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며느리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내가 맞벌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인데 전업주부가 지금 집안일을 안 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밖에서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잖아. 적어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주는 게 예의야. 어머님 말씀은 제가 어머님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있으면서 쉬는 게 안 입고 와서 괜히 시비 거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 시집살이에요. 라디오나 사연에 올리면 어머님 편 들어줄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왜야? 그 뒤로 임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6시간 넘게 배와 버스를 타고 와서 큰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고 오느라 온몸이 녹초였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온 지금 며느리와 말씨름할 힘조차 없었죠. 그녀는 한숨을 쉬고 대꾸도 없이 며느리가 끓여준 짜고 맛없는 라면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 그릇만 후루룩 비우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억지로 소화도 안 되는 라면을 먹으며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 집에서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몰려오는 피곤함에 눈이 감겼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올 아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급히 잠이 들어버렸지만 불편한 마음에 밤새 뒤척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라면 한 그릇이 아직도 속을 불편하게 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와 보니 집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옷가지들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아이고, 정말 못 살아. 아들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나갔겠지. 임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늘어진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이제 막 일어난 것 같은 모습이었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그래, 어제 병원 다녀오시고 피곤하셨는지 푹 주무시더라고요. 많이 쉬셔서 피로 싹 풀리셨겠네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건방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아침은 어떻게 할 거니? 아,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배달이나 시켜 먹죠 뭐. 그럼 지금부터 청소나 빨래도 해야지. 밥 먹고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임씨 할머니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영아, 손에 쥔 컵을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전업주부인데 조금 더러운 정도면 내가 말도 안 해. 집안 꼴이 되지 우리도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전업주부긴 하지만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무슨 집안일하는 기계인 줄 아세요? 그럴 거면 가정부를 써야죠. 그럼 내 남편은 퇴근하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참나? 집안일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소리 밖에서 하시면 몰매 맞아요. 그건 너희 둘 다 일할 때 얘기지. 얘야, 내 말은 여자라고 집안일 다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내 할 일은 하란 얘기야. 거기다가 어제도 말했지만 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잖니? 배달 음식도 좋고 사 먹는 게 더 싸요. 굳이 제가 밥을 차려줘야 해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그 순간 임씨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 친정에서는 그렇게 하니? 내 친정 부모님도 배달 음식만 먹고 사시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건 갑자기 우리 친정 얘기가 왜 나와요? 그래. 내 친정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니까 불편할 게 없겠지. 하지만 지금은 너도 결혼해서 엄연한 전업주부잖니? 임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나 까딱 안 하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몸도 안 좋은데 내가 해준다는 게 라면 한 그릇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아무 말 없이 있어야 하니? 그때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지금 어머님이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시는 거잖아요. 손님이 아니에요. 뭐? 임씨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어머니도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두 손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어디 한번 어머님이 차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손맛이 좋다고. 남편도 매일 어머님이 차려준 밥 한 끼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임씨 할머니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네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탁! 손에 쥐고 있던 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알겠다. 어머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동안 아들의 얼굴을 봐서 참으려 했던 임씨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노려보던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그래, 점심 차려줄게. 임씨 할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 라면 봉지 하나를 꺼냈죠. 그리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라면 봉지를 그대로 냄비에 휙 던져 넣었습니다. 자, 점심 다 차렸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라면이잖아. 그건 알죠. 근데 이게 무슨...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놀리시는 거죠? 무슨 짓이라니? 왜? 너는 당해보니까 기분이 나쁘니? 임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어머님은 살림 잘하시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하면서 느는 거지. 임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일이라도 해. 너처럼 살림은 안 하고 싶은데 일도 하기 싫고 지 입맛대로 편한 것만 하려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가정교육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못 봐주겠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네가 하는 짓이 더 심해. 임씨 할머니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앞으로 시댁은 없다고 생각해라. 찾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라. 어머니, 며느리는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난 간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그럼 잘 있으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들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석호야, 내 집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침부터 집을 나오시다니. 그래, 근데 석호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니? 며느리 때문에 하는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는 내가 더 잘 알 거야. 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참고 사니까 내 아내가 저렇게 되는 거야. 너 이러고 사는 거 힘들지 않니? 엄마, 나는 그냥... 엄마 말 듣고 내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는 기차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임씨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참고 지내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며느리에게 한 방 먹인 것도 통쾌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에게 진실을 똑바로 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들도 깨닫는 게 있을 거야. 이후 며느리는 임신 후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아내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기대하며 참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감이 생기고 서로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핑계로 집안일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신 후 짜증만 늘어갔죠. 집안은 더더욱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세탁물은 빨래통에서 썩어가고 설거지는 쌓이기만 했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SNS에 임신부의 고충 같은 글을 올리는 게 그녀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나 임신했잖아. 힘들다고. 그럼 나도 회사에서 일하는 건 힘들지 않은 줄 알아? 며느리는 오직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갔죠. 마치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임시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출산했다고 석호한테 들었다. 몸은 좀 괜찮니?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서울로 올라오셔서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들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도 해주시잖아요. 임시 할머니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친정어머니는 안 되시니? 그게, 엄마는 오빠네도 이번에 출산했는데, 조카 봐줘야 해서 저는 힘들다고 하셔서. 그니까 어머님이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임시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이 먼저 시댁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 일 이후로 사과를커녕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애 봐줄 사람 없으니 연락한 거니? 정말 뻔뻔하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애는 매일 울고 집안일도 자꾸 쌓이고 죽겠어요, 진짜. 임시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못 키워준다. 뭐라고요? 앞으로 시댁은 없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라 했잖니? 제발요, 어머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결해. 난 병에 걸린 채로 아들 집까지 6시간을 걸려서 갔는데도 변변찮은 밥조차 못 얻어먹었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얼어 죽을 가족 타령이니?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럼 저희 애는 누가 봐요? 하지만 임시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누가 키우긴? 주부인 내가 키워야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도 애 낳았는데 용돈도 없나요? 제 친구는 시어머니한테 애 낳았다고 1,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 집 며느리는 돈을 벌든 집안일을 하든 제 몫은 했나 보다. 나도 그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네.
어머니, 내가 만든 상황이야. 이제 내가 감당해. 그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시 할머니의 육아 거부 이후 며느리는 오히려 더 예민해졌고 짜증을 내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애 한 번 보러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황당했습니다. 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며느리는 비웃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머님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저한테 잔소리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만 했잖아요. 시간도 많으시면서 애 좀 봐주시라니까 뭐가 그렇게 큰 부탁이에요. 아, 그렇지. 당신한테는 당신 엄마가 우선이죠?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 엄마가 왜 우리를 돕고 싶겠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 힘든 건 안 보이나 봐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조롱만큼은 아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있나?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어.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나도 이제 한계야. 우리 갈라서자. 며느리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힘들다고 한마디 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펄쩍 뛰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갈등과 쌓인 감정들이 서로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죠. 결국 말다툼 끝에 아들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을 원룸과 회사만을 오가며 살던 아들은 결국 휴가를 내고 어머니가 계신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서울에서 섬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까지 내려간 후 다시 작은 배를 타야 했죠. 육지에서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 후 도착했을 때 아들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시간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었죠. 드디어 그리운 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는 임시 할머니가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삽으로 흙을 고르고 가지가 무성한 상추를 손질하고 있었죠. 엄마,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호야,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아들의 초췌한 모습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임시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며 안아주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임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지글지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들렸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졌죠.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첫 술을 뜨는 순간 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밥을 먹으며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참아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며느리와 마주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며느리는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난치지 말고 이만하면 됐잖아. 나 진짜 반성했어.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왜 참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그깟 밥 한 끼 안 차려줬다고 이혼을 해? 이 쫌생아,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어머니 말 듣고 사니? 아들은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걸 되돌려야겠어. 며느리는 더 욕을 퍼부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나왔고 문을 닫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제출한 그날, 아들은 다시 어머니가 계신 섬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부드러운 계란찜, 노릇하게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